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미국 상원 청문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70년 혈맹 미국의 미사일 창고가 텅 비어가고 있을 때 펜타곤이 12조 원을 들고 달려간 곳은 유럽도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이 42년 동안 족쇄를 채워둔 괴물. 미국 정찰 위성이 포착한 단 한 컷의 영상에 백악관 상황실은 마비됐습니다. 97%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찍어낸 대한민국. 42년의 침묵을 깨고 전 세계 안보 공백을 홀로 메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친 저력. 핵 한 발 없이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 된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그 시간에 오는 전화가 좋은 소식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 벨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건 다르다는 걸요.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린 건 목소리가 아니라 숨소리였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고르고 있었죠. 그 짧은 침묵이 어떤 설명보다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캠벨 보좌관님, 즉시 출근하셔야 합니다. 등급은 최상위입니다. 최상위. 저는 제임스 캠벨 영국 출신 국제안보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사람입니다. 워싱턴에서 동맹국 방위체계를 자문하는 일을 맡고 있었고 그 30년 동안 최상위 등급 호출을 받은 건 5번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우리가 부탁하는 쪽이었죠. 워싱턴 지하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복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서류를 들고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인데 그날은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입술에 대지 못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같은 페이지만 반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모든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창백했죠.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방에서 수백 번의 브리핑을 받아왔거든요. 전쟁 직전에 긴장도 겪었고 동맹국이 등을 돌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기는 처음이었어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방이었고 그 결론을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잠시 후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첫 번째 슬라이드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숫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21일.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속도로 위협이 지속될 경우 주요 방어 구간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고작 3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브리핑 담당관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고 두 번째 숫자가 이어졌습니다. 8배. 필요한 대응 물량 대비 현재 확보된 수단의 격차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8배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숫자가 떴습니다. 17개월. 새로운 체계를 설계하고 생산해서 실전 배치하기까지 필요한 최소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 숫자를 머릿속에서 조합해봤습니다. 21일 안에 해결해야 하는데 물량은 8배가 모자라고 그걸 채우려면 17개월이 걸린다. 이건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방어선 하나가 무너지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연쇄로 흔들리는 그림이었죠. 지금 현장에 배치된 요격 수단으로는 동시에 날아오는 위협의 8분의 1밖에 막지 못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나머지 8분의 7은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게 미사일이든 드론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냥 뚫고 들어온다는 얘기였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의원 한 명이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소리였는데 그 방 안에서는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가장 많은 무기를 만들 수 있고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라고 모두가 믿어왔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지하 브리핑룸에서 나온 결론은 당장 쓸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나라와 당장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현실이 같은 방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순이 너무나 선명해서 저는 잠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회의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브리핑 담당관이 자료를 한번 내려다본 뒤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에 빠져 걷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로버츠 차관보가 저를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캠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로버츠는 이 바닥에서 저만큼 오래 버틴 사람이었고 그래서 서로 빈말을 하지 않는 사이였거든요. 솔직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작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요. 사무실로 돌아온 건 새벽 5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브리핑 자료를 다시 꺼내서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겼죠.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어딘가에 빠져있는 대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동맹국 지원 요청, 기존 체계 긴급 증산, 비축분 재배치. 하나하나 떠올려봤지만 어느 것도 21일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료를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대는데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고 저만 그 무게를 안고 앉아 있었죠. 브리핑이 끝난 뒤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숫자들이 천장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21일 8배 17개월. 세 개의 숫자가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같은 결론만 반복하고 있었죠. 시간은 없고 물량은 부족하고 만들 여유는 더더욱 없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밤에는 집에서 자료를 펼쳐놓고 같은 페이지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답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답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 체계 안에서 답을 찾는 건 포기하고 모든 가능성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한 거죠. 동맹국 보유 체계 현황, 긴급 생산 가능 업체 목록, 비축 물량 재배치 시나리오. 서랍 속에 넣어뒀던 오래된 보고서까지 전부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가 쌓이기 시작했고 커피잔이 그 사이에 묻혀서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어요. 가장 먼저 검토한 건 유럽 동맹국들이었습니다. 독일은 자체 방공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이라 여유 물량 자체가 없었고 프랑스는 체계 호환성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네트워크와 연결하려면 별도의 통합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만 해도 최소 몇 달이 걸리는 구조였죠. 이스라엘도 살펴봤습니다. 기술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자국 방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당장 외부의 물량을 돌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있긴 했지만 아직 양산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체계였고 실전 배치까지는 갈 길이 멀었죠. 하나씩 검토할 때마다 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성능은 되는데 납기가 안 맞거나 납기는 가능한데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물량도 납기도 되는데 우리 체계와 호환이 안 되거나 어느 하나도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선택지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 순간 하나의 보고서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넘겼어요. 표지에 적힌 국가명이 한국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한국은 방위 분야에서 진지하게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안보를 도와준 나라, 우리 장비를 쓰는 나라, 그 정도의 인식이었죠.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안 목록에 넣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내가 간과했던 게 바로 저기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결국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기고 읽기 시작했는데 중반쯤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거든요. 동시 교전 처리수. 한국 체계가 동시에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는 표적의 수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기존 주력 체계의 동시 교전 수는 보통 한 자릿수에서 낮은 두 자릿수 사이입니다. 그게 업계 표준이었고 그 범위 안에서 성능을 논하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적힌 한국 체계의 수치는 그 기준을 분명하게 넘어서 있었습니다. 숫자 자체가 압도적으로 큰 건 아니었어요. 화려하지도 않았고 한눈에 놀랄 만한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멈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그 숫자가 너무 정확했거든요. 무시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고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맥락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현대 방공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격률만이 아닙니다.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위협을 동시에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느냐, 그 처리량이 진짜 승부를 가르거든요. 아무리 요격률이 높아도 동시에 날아오는 10개의 표적 중 3개밖에 상대하지 못하면 나머지 7개는 그대로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시 교전 수라는 건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그 체계가 실전에서 얼마나 쓸모 있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 핵심 지표에서 제가 알고 있던 기준을 조용히 넘어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뒷부분까지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죠. 읽을수록 이상한 느낌이 커져갔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거리 방공체계를 개발해서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시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실제 군에 납품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다층 방어 개념을 적용해서 서로 다른 고도의 위협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고도는 저고도대로 중고도는 중고도대로 각각의 층위에서 요격이 이루어지는 체계였죠.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 수치의 출처였습니다. 보통 이런 보고서에 나오는 성능 수치는 시험장 데이터입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진행한 결과죠. 그런데 이 보고서에 적힌 숫자들은 달랐습니다. 실전 운용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치였어요. 시험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뽑아낸 결과라는 뜻이었죠.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이 분야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잘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예측 불가능한 현장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느냐는 건데 한국은 그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정도 체계를 독자 개발하고 실전 데이터까지 확보한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는지 따져보면 솔직히 손가락이 남습니다. 보고서 후반부에는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공체계가 나토 표준 데이터 링크와 호환 가능한 설계를 적용했다는 부분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성능이 좋다는 것과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호환이 된다는 건 우리 체계와 연결해서 바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보고서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직은요.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다른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대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이미 전부 검토했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선택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설마 진짜로 한국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건가?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한국을 그런 위치에 놓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 우리 기술을 쓰는 나라. 그게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존심 같은 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판단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편함.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결국 저는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보고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수천억 단위의 결정을 종이 위에 숫자만 보고 내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틀렸다는 증거를 찾으러 간 겁니다. 보고서 숫자가 아무리 깔끔해도 현장에 가면 반드시 빈틈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과장된 부분, 감춰진 결함, 서류와 실제 사이의 괴리. 30년 동안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제 일이었고 저는 그 일을 꽤 잘해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부분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할 질문 목록을 정리했어요. 이 체계의 실제 운용 환경은 어떤 수준인지, 보고서에 적힌 동시 교전 능력이 현장에서도 재현 가능한지, 유지 보수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항목이 15개쯤 됐습니다. 하나라도 기준에 못 미치면 그걸로 끝이었죠.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현장에 가면 문제가 보일 테고 그러면 이 불편한 가능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건 공기가 달랐다는 거였어요. 워싱턴과는 다른 어딘가 팽팽한 긴장감이 도시 전체에 깔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수십 년을 살아온 나라의 공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안내를 맡은 사람은 국방 분야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이름은 박 과장이라고만 소개했어요. 나이는 4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체계 개발에 얼마나 걸렸는지, 현재 배치 현황은 어떤지, 해외 운용 사례가 있는지. 박 과장은 각 질문에 짧고 정확하게만 답했습니다. 부연 설명도 자랑도 과장도 없었어요.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를 여러 번 반복했죠. 저는 그 태도가 약간 불편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자국 기술을 최대한 포장하려고 하거든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잔뜩 준비하고 수치를 화려하게 나열하고 성과를 강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마치 보여주면 알 거라는 듯한 태도였고 그 자신감인지 무관심인지 모를 분위기가 오히려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의외로 평범하다고 느꼈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과시하는 듯한 배치도 없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이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평범함이 더 신경 쓰였어요. 이 정도 규모의 방산 시설이면 외부 방문객을 위해 뭔가 꾸며놓는 게 보통이거든요. 여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꾸밀 필요를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인지. 저는 판단을 보류한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에서 처음 마주한 건 통합 운용 화면이었습니다. 여러 층위의 방어 체계가 하나의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있었어요. 저고도 위협과 중고도 위협이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각 요격 체계의 대응 상태가 동시에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보고서에서 읽었던 다층 방어 개념이 눈앞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종이 위에서는 도식이었던 것이 여기서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옆에서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길게 하지 않았어요. 각 체계가 어떤 고도를 담당하는지, 동시에 몇 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지, 교전 결심에서 요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핵심만 짚었고 나머지는 화면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가 궁금해졌어요. 이 데이터는 시뮬레이션입니까? 실제 운용 기록입니까? 박 과장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실제 배치 운용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입니다. 그 한마디가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시험장에서 잘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통제된 환경에서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예측 가능한 표적을 상대하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날씨가 변하고 지형이 바뀌고 위협이 예상과 다른 방향에서 날아옵니다. 그런 환경에서 축적된 데이터라면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였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문제점을 적으려고 가져온 건데 적고 있는 건 확인된 사실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생산시설 쪽이었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제가 찾으려 했던 빈틈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과장된 부분도 숨기려는 흔적도 서류와 현장의 괴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쯤은 있어야 정상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산시설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한 가지를 더 느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달랐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았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정해진 리듬대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리듬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몸에 배어있는 동작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기술자가 부품을 조립하는 걸 한참 지켜봤습니다. 손놀림이 빠르면서도 정확했고 중간에 멈추거나 확인하는 동작이 거의 없었어요. 완성된 부품을 검수대에 올려놓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익숙함이었죠. 이 사람은 이 작업을 수도 없이 해왔고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 거였습니다. 박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이 라인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2년입니다. 12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수준의 정밀도를 유지하며 같은 작업을 해온 사람. 저는 그 숫자가 갖는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비의 성능은 설계도에서 결정되지만 장비의 신뢰성은 이런 사람들의 손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시설을 나오면서 저는 메모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빈틈을 찾으려고 가져온 이 메모장에 빈틈은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대신 확인된 사항들만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하늘은 맑았고 도로는 깨끗했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담백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쓰기 위해 만든 것들이었고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결과가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 만든 장비가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써본 사람들의 결과물이라는 거요. 처음 만든 기술에는 특유의 어색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현장에서 운용해본 경험이 부족하면 어딘가에서 티가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본 것들에는 그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써본 사람들이 다듬고 고치고 또 다듬은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도 말을 걸지 않았죠. 차 안에 흐르는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틀렸다는 증거를 찾으러 온 사람이 하루가 끝나갈 때쯤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과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완성된 체계, 숙련된 기술자들, 실전 데이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건 결과였고 그 결과 뒤에는 반드시 긴 시간이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역사를 처음부터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됐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답답한 시간이 있었다는 걸요. 한국은 처음부터 자유롭게 무기를 만들 수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1979년 한국과 미국 사이에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이 체결됐습니다. 이름은 지침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족쇄였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만 만들어라, 이 이상은 안 된다 라는 제안이었죠.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못 만든 게 아니라 못 만들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허락이 없어서였어요. 초기 사거리 제한은 180km였습니다. 한반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그게 얼마나 짧은 거리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수도에서 휴전선까지의 거리조차 제대로 커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탄두 중량도 500kg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더 멀리 보내는 것도 더 강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할 수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제한 속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180km까지만 허용된다면 그 180km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제한된 사거리 안에서 정확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고 허용된 탄두 중량 안에서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찾았죠. 못하게 된 부분은 건드리지 않되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기술을 쌓아간 겁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자료를 읽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거든요. 전략이었습니다. 당장 보여줄 수 없으니까 대신 쌓아놓겠다는 전략.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 될 때를 위해 준비하겠다는 판단. 그걸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실행한 거였습니다. 2001년 첫 번째 변화가 왔습니다. 사거리 제한이 300km로 완화됐어요. 20년 넘게 묶여있던 한계가 처음으로 조금 풀린 겁니다. 한국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한계까지 도달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죠. 2012년에는 사거리가 800km까지 확대됐습니다. 이건 한반도를 넘어서 주변 지역까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리고 2017년 탄두 중량 제한이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2021년이었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된 거예요. 42년 만이었습니다. 42년 동안 묶여있던 족쇄가 풀린 겁니다. 저는 그 연도를 보고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1979년부터 2021년까지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한국의 기술자들은 허용된 틀 안에서 기술을 다듬고 경험을 쌓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안에서는 조용히 역량이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족쇄가 풀리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 번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침 종료 이후 한국이 보여준 행보는 솔직히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독자 개발했고 고위력 재래식 타격 체계를 만들어냈고 다층 방공 및 요격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핵무기 없이 재래식 전력만으로 억지력을 만들어내는 길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42년 동안 준비한 것이 나오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냥 놀라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은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단순한 놀라움이었죠. 그런데 그 놀라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존경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묶여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제한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나라의 방위산업을 봐왔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 기술이 앞선 나라, 돈이 넘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많이 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면서 준비한 나라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제한이 걸리면 포기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사오거나 그 분야 자체를 접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압박해서 제한을 풀려고 합니다. 한국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매일매일 쌓아간 겁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던 그 기술자의 손놀림, 그 시설의 조용한 자신감, 그 데이터의 정확함.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참아본 나라만이 만들 수 있는 결과였고 버텨본 사람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보여줄 것은 지금까지 본 것의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불편함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자리를 다른 감정이 채우고 있었거든요. 이건 운이 아니라 축적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체류 일정이 이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본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제 안에는 여전히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한가?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소모되면 끝입니다. 다시 만들어서 채워 넣을 수 있느냐, 그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고 저는 아직 그 답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과장이 저를 데리러 왔을 때 행선지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생산 체계 쪽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는 완성된 결과물을 봤다면 오늘은 그 결과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빈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체계를 잘 만드는 것과 대량으로 빠르게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능력이니까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방산 기업의 생산 시설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규모가 아니라 구조였어요. 보통 방산 생산 시설이라고 하면 거대한 공장 하나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설계동, 생산동, 시험동, 품질관리동이 각각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원자재가 들어와서 완성품이 나가기까지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구조였죠. 저는 그 배치를 보면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한 번 만들고 마는 시설이 아니라 반복 생산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라는 거요. 안내를 맡은 생산 담당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설계에서 변경 사항이 생기면 생산 라인에 반영되는 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경험상 대답했어요. 체계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몇 달은 걸리죠.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주 단위로 반영합니다. 설계팀과 생산팀이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주 단위라는 건 설계와 생산 사이에 벽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 과정이 짧아도 몇 주, 길면 몇 달이 걸리는데 여기는 그 과정 자체가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직접 걸어보면서 저는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이 시설은 한 가지 모델만 만드는 곳이 아니었어요. 같은 라인에서 사양이 다른 여러 버전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유연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출할 때 각 나라마다 요구 사양이 다르거든요. 기후 조건, 운용 환경, 기존 체계와의 호환성 전부 다릅니다. 그 요구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제조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유연성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무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구나. 개별 장비의 성능이 아니라 그 장비를 설계하고 생산하고 운용하는 전체 구조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기업에서 생산하고 군에서 운용하고 운용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가 다시 연구소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였죠. 이 루프가 끊기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게 한국 방산의 진짜 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육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일정으로 이동한 곳은 조선소였어요. 차로 1시간 반쯤 달렸을 때 멀리서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규모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걸 직접 보는 것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조선소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거대한 선체가 여러 구역에서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블록 공법이라고 했죠. 배 전체를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각각 따로 만든 뒤에 마지막에 합치는 방식이었습니다. 각 블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아까 방산시설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걸 느꼈어요. 리듬이 있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해진 공정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전체가 하나의 흐름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안내를 맡은 조선소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상선 건조 구역입니다. 하지만 이 공법과 인프라는 군함 건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상선을 만드는 기술과 군함을 만드는 기술이 같은 기반 위에 있다는 건 전시의 이 생산 능력이 그대로 군사적 역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조선 건조 능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대형 선박을 동시에 여러 척 건조할 수 있는 도크를 보유하고 있었고 납기 준수율도 업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저는 한 가지를 더 알게 됐습니다. 최근 미국이 자국 해군 함정 정비와 조선 역량 재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미국의 조선 인프라가 오랜 기간 노후화되면서 자체 건조 능력에 한계가 생겼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였죠. 한국 조선 기업이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하고 해군 함정 정비 사업에 진출하는 것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방공체계, 미사일 그리고 함정 건조까지. 이 나라는 한 가지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었어요. 저는 조선소 전망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거대한 선체들이 줄지어 있었고 크레인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면서 한 가지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전쟁은 무기로 시작하지만 생산으로 버티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나라는 그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선소를 나오면서 저는 박 과장에게 한마디 했어요. 처음에는 무기 하나의 성능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박 과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보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만드는 방식의 문제였고 그 방식이 이 나라 전체에 깔려 있는 겁니다. 박 과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에 본 방산 생산시설에서는 설계와 생산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를 봤고 오후에 본 조선소에서는 그 구조가 바다 위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쟁이 길어질수록 상황이 악화될수록 오히려 더 유리해진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가면 해야 할 이야기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져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체계의 성능, 생산 구조, 실전 데이터, 조선 역량, 그리고 나토 호환 가능성까지. 빠짐없이 담았고 수치는 전부 출처를 달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올라가면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워싱턴의 공기는 제가 떠나기 전과 달라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무거워져 있었죠.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틀 뒤 검토 회의가 잡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제가 예상한 건 기술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성능 수치에 대한 검증, 호환성 문제, 비용 대비 효율. 그런 질문들이 나올 거라고 준비하고 갔죠. 하지만 첫 번째 질문부터 방향이 달랐습니다. 캠벨 보좌관, 이 체계에 대한 정보가 왜 지금까지 공유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기술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왜 이제야 알았느냐는 질문이었거든요. 두 번째 질문도 비슷한 방향이었습니다.
이 수준의 체계가 이미 운용 중이라면 기존 평가 보고서에 왜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정보망에서 이걸 놓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배제된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아니었어요. 책임 소재를 따지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의 역량이 이 수준이라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 질문 뒤에는 누가 이걸 묻어뒀느냐라는 의미가 깔려 있었죠. 그런데 저는 회의 도중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밀러 국장이었어요. 밀러 국장은 방위평가 분야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고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 활발하게 질문을 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된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넘기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없었어요. 놀라지도 의아해하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태도를 보면서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밀러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캠벨, 사실 6개월 전에 비슷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6개월 전이요? 동맹국 기술평가 정기보고에 한국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수치도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유가 안 됐습니까? 밀러 국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위에서 우선순위에서 빠졌습니다. 기존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6개월 전에 이미 정보가 있었고 누군가는 그걸 받고 하지만 올리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요. 밀러 국장이 덧붙였어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저항 저도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가 제 옆을 지나가며 작게 말했어요. 캠벨, 내용은 맞아요. 하지만 타이밍이 나쁩니다. 타이밍이 나쁘다.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꺼내면 곤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체계는 성능도 됐고 납기도 가능했고 비용도 경쟁력이 있었고 호환성까지 갖추고 있었죠.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선택지는 현재로서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못하고 있었어요. 답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답을 고르지 못하는 상황. 그게 지금 워싱턴의 현실이었습니다. 미국 방사는 수십조 규모의 산업입니다. 거기에는 기업이 있고 정치인이 있고 오랫동안 쌓여온 이해관계의 그물망이 있어요.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이고 예산이고 권한이거든요. 새로운 대안이 등장한다는 건 단순히 장비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체 구조를 흔드는 얘기였습니다. 제 보고서가 불편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한국 체계가 좋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 체계가 좋다는 걸 인정하면 기존 체계가 흔들린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다시 꺼내서 숫자를 확인했어요. 21일. 그게 처음 브리핑에서 나왔던 숫자였습니다. 그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있었죠. 기존 방식으로 체계를 새로 확보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도 빠듯한 상황인데 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3주 안에 필요한 것을 1년 뒤에야 만들 수 있다. 이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좁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요격률 차이가 한 자릿수 %라고 해도 그게 현장에서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생존 차이로 연결됩니다.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이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로버츠 차관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회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로버츠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예상하셨다고요? 캠벨,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 좋은 대안이 나와도 기존 구조가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는 됐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언제나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죠.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예산이 오가고 결정이 미뤄지고 그 와중에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답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죠. 그리고 그 선택은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기존 질서를 받아들일 것이냐 바꿀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체면이 목숨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곳. 그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의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현장은 이미 답을 보여줬으니까요. 이대로 가면 늦습니다. 그건 확신이었어요. 청문회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0년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조용했던 시설, 숙련된 기술자의 손놀림, 실전 데이터가 적힌 보고서, 그리고 설명 대신 결과를 보여주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쌓여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청문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리가 거의 차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앉아 있었고 보좌관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뒷줄에는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가면서 방 안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호의적인 시선은 아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캠벨 보좌관, 오늘 이 자리는 현재 방어체계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출하신 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이크를 조정하고 자료를 펼치려는데 위원장 옆에 앉아있던 하원 의원 한 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장님, 그 전에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동맹국의 장비를 우리 핵심 방어 체계에 편입시키자는 건 제가 알기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국 산업 기반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건 단순한 성능 비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몇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다른 의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십 년간 검증된 기존 체계를 놔두고 외국 장비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캠벨 보좌관, 이건 상당한 근거가 필요한 주장입니다. 분위기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압박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말로 설명해서는 이 방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이 그걸 가르쳐줬죠. 말은 반박할 수 있지만 숫자는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숫자보다 강한 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에요.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체계와 한국 체계의 성능 비교였어요. 동일한 조건에서의 요격률 수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차이는 약 10% 안팎이었어요. 숫자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어요. 10% 차이라고 하면 작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발의 위협이 날아올 때 그 10%는 10발입니다. 10발이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면 그건 기지 하나가 타격을 받는다는 뜻이고 기지 하나가 타격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수백 명이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두 번째로 꺼낸 건 반응 속도였습니다. 탐지에서 대응, 대응에서 요격까지 걸리는 시간. 한국 체계는 이 과정이 수초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방공전에서 속도는 곧 생존율이거든요. 1초가 늦으면 요격창이 닫히고 요격창이 닫히면 그 다음은 피해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과 납기였어요. 기존 체계 대비 비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에서 배치까지의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없는 것이 시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차이였죠. 의원 한 명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캠벨 보좌관, 이 수치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시뮬레이션입니까? 실제 데이터입니까? 저는 기다렸던 질문이었어요. 실전 운용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입니다. 시험장 결과가 아니라 실제 배치 환경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 대답 이후로 질문의 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저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직접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다층 방어 체계가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하고 각 층위에서 순차적으로 요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펼쳐졌어요.
저고도 위협이 먼저 포착되고 거의 동시에 중고도 위협이 잡혔습니다. 각 체계가 자동으로 교전 우선순위를 배분하고 요격체가 발사되고 표적이 하나씩 소거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이어졌죠. 저는 의원들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 반대 발언을 했던 하원 의원이 안경을 벗고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자료를 넘기던 보좌관 한 명은 손을 멈춘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펜을 내려놓고 양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줄곧 메모를 하던 의원 한 명이 펜을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적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영상은 2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2분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질문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반박할 게 없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거든요. 놀라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무는 겁니다. 잠시 후 위원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캠벨 보좌관, 이 체계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질문이 나온 순간 저는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더 이상 이게 진짜냐는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넘어간 거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체계는 나토 표준 데이터 링크와 호환 가능한 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네트워크와의 연동에 필요한 기술적 장벽은 예상보다 낮습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을 한번 둘러본 뒤 말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증인석에서 일어설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복도로 나오자 로버츠 차관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했습니다, 캠벨.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말해준 겁니다. 로버츠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숫자를 이 자리까지 가져온 건 당신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뀐 건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공기가 바뀐 거였죠. 한국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후순위가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되는 단어가 된 겁니다. 건물을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하늘은 맑았어요. 저는 그 하늘 아래에서 몇 주 전 한국에서 봤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확했던 시설, 말보다 결과로 보여줬던 사람들, 그리고 수십 년을 참으면서 쌓아온 기술.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청문회장까지 닿은 거였어요. 저는 설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증명 앞에서 아무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 그날의 여운 속에 있었어요. 숫자와 영상이 만들어낸 침묵, 질문이 멈춘 순간, 그리고 공기가 바뀌던 그 느낌. 그 모든 것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내내 저를 붙잡고 있었던 건 청문회장의 기억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처음부터 되짚고 있었습니다. 시설의 규모, 체계의 성능, 생산 구조의 효율성. 그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오래 남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방산 생산 시설에서 만났던 그 기술자였습니다. 12년 동안 같은 라인에서 같은 부품을 조립해온 사람. 저는 그 사람의 손놀림을 한참 지켜봤었죠. 빠르면서도 정확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숙련도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숙련도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드는 부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 12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정밀도를 유지해온 겁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떠올랐어요. 그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능을 과장하지도 성과를 내세우지도 않았죠. 박 과장이 반복했던 그 한마디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 말 속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조용한 확신이 있었어요. 떠들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결과가 말해주니까 자기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나라의 방산 관계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자국 기술을 설명할 때 열정적이었어요.
자료를 잔뜩 준비하고 수치를 강조하고 경쟁 제품과의 차이를 역설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말이 적었고 대신 보여주는 것이 많았어요. 그 차이가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오히려 더 강한 신뢰로 바뀌었던 겁니다. 조선소에서의 기억도 빠지지 않았어요. 거대한 크레인 아래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던 그 풍경.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공정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개별 작업들이 모여서 거대한 선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알고 그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나라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천재 한 명이 만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쌓아 올린 결과였어요. 연구소에서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던 연구원, 12년 동안 같은 부품을 조립해온 기술자, 도크 위에서 용접봉을 들고 있던 조선소 작업자. 그 사람들 중 누구도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반복된 일이, 그 조용한 축적이 결국 세계가 주목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보고서 표지에 적힌 국가명을 보고 그냥 넘겼고 대안 목록에 넣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직접 가기로 한 것도 확인하러 간 게 아니라 틀렸다는 증거를 찾으러 간 거였죠. 현장에서 아무 빈틈도 찾지 못했을 때는 인정하기 싫어서 버텼고 숫자가 명확하게 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미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기준이 흔들리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나라가 저를 바꿨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나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묵묵히 해온 사람들의 태도, 인정받지 못해도 멈추지 않는 자세, 그리고 그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 그 앞에서 저는 제 편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한국에서 마지막 날 연구소를 나서다가 복도에서 젊은 연구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30 초반쯤으로 보였고 손에는 시험 데이터가 잔뜩 담긴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목례를 했는데 그 눈빛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지치지 않은 눈이었거든요. 오히려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 특유의 선명한 눈빛이었어요. 박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친구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쯤 됩니다. 선배 연구원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선배 연구원들한테 배우고 있다. 그 말이 묵직하게 와닿았습니다. 앞 세대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이 지금 저 젊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그 위에서 또 자기만의 것을 쌓아갈 겁니다. 축적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멈추지 않는 거였어요. 한 세대가 물러나도 다음 세대가 같은 자리를 채우고 그 자리에서 또 한 층을 올리는 구조.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체계도 아니었고 기술도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뒤에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0년, 20년, 어떤 분야는 그 이상이었죠. 한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조금씩 전진해온 사람들. 그 시간의 무게가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저녁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고 도시는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요. 연구소에서는 다음 체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을 것이고 공장에서는 내일 납품할 부품을 조립하고 있을 것이고 조선소에서는 새로운 블록을 용접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오늘 청문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것이 대양 건너 이 도시의 공기를 바꿨다는 사실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인 거죠. 알려지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결과를 쌓아가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드러나는 것.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를 만든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다음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요. 보고서를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댔을 때 사무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묘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었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할 겁니다. 저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나라를 보고 수많은 기술을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돌아오는 길에 오래 생각하게 만든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하다는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나라의 진짜 힘이었고 저는 그 힘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